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발표라서 제가 장표 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그 내용 중에서 분쟁 사례하고 최신 판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우리 김태용 이사님께서 여러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례 중에서도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M&A가 뭐 그냥 우호적으로 잘 일어나면 좋지만 이 M&A가 그 과정에서 적대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적대적 M&A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A 시장을 보고 M&A 이슈들을 파악할 때 이런 이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작년 1월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약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공시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제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를 한 회사가 이제 약 109개였고요. 공시 건수가 뭐 385건이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이제 뭐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에 266건이었고 올해 1분기가 거의 100건 가까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올 연말까지 하면은 300건은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뭐 유형을 보면은 이제 뭐 제일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지분을 확보하든 아니면 우호 지분을 확보하든 하려고 이제 신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 측에서 이제 신주 발행 금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행사 금지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해달라, 허용해달라 하는 가처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수주 쪽에서 반대주 쪽에서 이제 의안 상정, 대개는 뭐 이사의 이제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의 취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안 상정을 위한 가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상대방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행위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 이제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송의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진행됩니다. 아까 이제 OCI하고 이제 한미약품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이제 그 절차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녀 쪽에서 이제 OCI 그룹하고 이제 통합을 추진하는 게 이제 상속세도 내고 이제 그룹의 전반적인 발전에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 여기서 이제 CD로 표현했는데 아들들이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여기 이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뭐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안 상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쪽에서 선임하는 이사들을 이제 임명해 달라, 그리고 또 이사를 해임해 달라, 뭐 이런 의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이제 주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도 좋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모녀 쪽으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OCI하고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제 주총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총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들들 쪽에서 이제 다수의 표를 확보해서 그쪽에 선임한 임원들이 이제 가결이 되고 결국은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OCI 홀딩스에서는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사안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속세 부담이 이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랬고 현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 상속세 이슈가 생길 때 이제 헤지 펀드가 공격을 하거나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격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상속이 되면서 이제 지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롯데, 한진, 영풍, 뭐 금호석유화학 뭐 이런 경우에는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많이 의뢰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주가 조금 연세가 드시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시면 이제 그 다음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이 이제 뭐 갑자기 또 우발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런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상속세도 문제지만 그 사이에서 이런 경영권 분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상속세 문제 뭐 앞서서 이제 승계나 후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의 다양한 그런 소송 절차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허용되고 있는 권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주주제한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신주 발행 금지를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분쟁 사례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OCI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사이언스와 뭔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한다, 아니면 통합을 한다, 인수를 한다고 할 때 결국은 그 분쟁 상황, 갈등 상황을 얼마나 테이크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딜 브레이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부분, 그러니까 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항상 저희한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게 이제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아주 이제 공평하게 뭐 4대 25, 25, 25, 25 하는 경우도 이제 봤습니다만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쭉 시간이 지나고 투자 받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분의 배분이라든지 분배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의 참여가 결과적으로 이게 의결권 행사가 서로 이제 주총에서 대립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특히 뭐 이제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대규모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결국은 창업자의 지분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경영권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다양하게 들어온 투자자들의 이제 그 소수 지분이 최종적으로는 경영권 방어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갈 거냐 하는 것이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투자했으니까 우리 이제 계약상 필요한 것만 할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하고의 그런 이제 뭐 일종의 스킨십이죠.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가는 곳들은 이런 향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투자자 지분을 이제 우호 지분으로 그렇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관리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된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도 사실 이제 언론의 많은 주목을 좀 받았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경영진이 이제 SM 3.0이라는 전략을 이제 발표하면서 야 이제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체제 주주인 이제 우리 이수만 선생님은 이제 좀 떠나주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분쟁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SM에서는 이제 카카오와 이제 전략적인 이제 제휴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야 이거 유상증자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신주 또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제 하이브가 이제 가세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이수만 대표님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제 서로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뭐 이런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법원에서
이제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M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제 좌절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이제 인수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모양새가 이제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이 대결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도 있고 논란도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SM에 대한 이제 경영권은 카카오가 가져가기로 하고 하이브하고 이제 그냥 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고 이제 뭐 인수전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이브가 이 카카오의 공개 매수 과정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제 시세 조정 혐의로 그렇게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상법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신주를 이제 배정해야 되지만 회사가 뭐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처럼 이제 제3자를 특정해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정관의 규정이나 아니면 회사의 그 필요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냐, 이게 회사에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냐 하는 그 둘 사이에서의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실제 이제 사례들을 보면 뭐 두 목적들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목적이 좀 더 이제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이제 갈라지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제3자 배정 규정들을 정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두면은 결국은 경영권 방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유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뭐 저희도 보면은 이제 상장사 중에서 대주주의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경쟁사가 뭐 이제 주식을 다량 매입한다는 것이 보고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정관 검토부터 향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해 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가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가 이제 카카오의 이제 공개 매수 기간 중에 이제 또 그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해서 경영권에서 떠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시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시세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적법한 공개 매수 절차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한 거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제일 이럴 수 있을까라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카카오에서 SM 인수할 때 이 법률 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도 이 시세 조정에 공모했다 그래서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제 이런 자문을 할 때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대리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드리다 보니까 뭐 대리인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이제 그때 필요한 것에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의 매각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임원들이 이렇게 처벌이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라는 법인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그 적격 요건이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대주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제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판단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시세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저는 이제 경영권 분쟁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분쟁의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분쟁의 씨앗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대개 보면은 법적인 소송 절차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쟁 사례는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M&A 사례입니다. 오리온하고 이제 리가캠, 원래는 레고캠 바이오였는데 레고캠하고 이제 그 블럭 만드는 레고라는 회사가 이제 상표권 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럭 만드는 회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레고캠이라는 이제 회사 명칭을 리가캠이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오리온하고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M&A 매각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리가캠을 대리해서 요 사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뭐 구조 자체가 아주 특이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구조는 이제 오리온에서 구주를 일부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에 참여해서 이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R&D 자금을 최대한 확보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김용주 대표님과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보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임상 일상 또는 이상 초기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파마에 이제 자기가 개발한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뭐 라이센스 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좀 억울한 거죠. 야, 이거 진짜 내가 내 손으로 개발해서 이게 약품으로 나올 때까지 정말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 이걸 못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어서 이제 이런 임상, 일상, 삼상까지를 다 가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블록버스터 약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임상 상상까지 들어가면은 뭐 수조 원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번번이 이제 해외에다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김용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바이오 신약 1세대이시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한번 이 길을 한번 뚫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뭔가 신념에 가까운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오 업체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한 이상까지 가고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조 단위의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컨대 지금 같이 리가캠에다가 5천억을 투자할 만한 그런 뭐 VC라든지 투자 회사를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PE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불확정성이 큰 회사에 이제 투자를 뭐 좀처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전략적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이후의 먹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바이오 산업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두 이제 기업의 니즈가 만나서 사실은 이제 이 딜은 되게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표들 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에 서명되기까지 불과 한 2, 3개월도 안 됐을 정도로 서로 이제 빨리 판단하시고 결정하셨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이런 바이오 업체에서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상장 기업들 또는 이제 많은 중견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제가 이제 그 뭐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개발해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개발된 곳을 인수해서 그것들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이제 기업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연구 개발의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리온하고 리가캠의 내용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국내 의료기기 쪽이 M&A가 상대적으로 이제 활발한 편입니다. 뭐 예컨대 저기 예를 제가 많이 좀 들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 기업처럼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제 투자 자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임상을 일상 한 단계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상 규모도 이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적인 지출,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큰 두목을 받고 있고, 뭐 지금은 잠시 주춤합니다만은 이제 뭐 한때 또 우리 뷰티 산업 미 각광을 받으면서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쪽으로도 많이 이제 그 M&A 수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KPMG에서 말씀 사례들 다양한 사례들을 또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장 트렌드와 맞물려서 또 어느 산업이 이제 또 M&A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M&A 사례는 이제 우리나라도 저도 이제 가끔씩 이런 M&A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외국에 나가서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을 조금 더 많이 체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실제 외국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PMI를 잘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판 중고마켓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버가 이제 회사를 지배할 목적의 프로톤 페어런트라는 이제 SPC를 만들고, 이 SPC가 다시 합병 목적의 이제 프로톤 머저 서브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인수 대상이 되는 이제 포시마크하고 이 프로톤 머저를 합병시킨 다음에 이제 이 프로톤 페어런트 지배 목적에 있던 회사가 이제 주주들로부터 이제 합병 대가에 맞춰서 주식을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수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진 않아서 뭐 이런 인수 구조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갈 때 가장 주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주주로서 갖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를 직접 인수해서 네이버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제 뭐 SEC 신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그런 그 의무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주주로서 가지는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의 향후의 활동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가져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양한 세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합병의 경우에도 이제 프로톤 페어런트가 이 포시마크를 직접 인수하지 않고 이제 합병 목적의 SPC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합병을 한 이후에 이제 인수를 하는 방식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제 이 포시마크라는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당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패션에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고 거래하는 플랫폼이고, 결국은 중개 수수료 수익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매출이 됐는데요. 이 네이버는 결국 향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C2C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세우고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그 이제 시장에서는 포시마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향을 가져갔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M&A가 성사됐을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주가는 하락하고 이제 포시마크 주가는 이제 상승해서 네이버가 이거 또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의 이제 작년 말 이런 실적이나 또 이제 특히나 이 커머스 부분의 실적 같은 것들을 보면 많이 이제 성장했고 포시마크를 통한 매출도 상당한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그리고 인수한 이후에 이제 그 PMI 이제 포스트 머저 인티그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합병 이후의 절차들을 잘 하는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이 M&A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방향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그 한샘 사례는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계약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이슈가 될지 한번 좀 보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IMM이 이제 PE가 한샘을 인수를 했고 이제 한샘 창업주가 이제 엑싯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금액으로 엑싯을 했다 보니까 이제 세간에 관심도 많았는데요. 근데 엑싯을 한 이후에 이제 이 한샘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는데 뭐 250억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250억 현금을 과징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이슈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샌드베깅이라는 용어를 이쪽에서 쓰는데요. 샌드베깅이라는 게 보통 우리 샌드백, 모래주머니는 사실 그 자체로 보면은 이게 무슨 흉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뉴욕에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뭐 때려서 이걸 흉기로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는 흉기가 아닌데 이걸 이제 흉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샌드베깅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력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뭐 크게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남들을 이런 속이는 그런 거를 샌드베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M&A 거래에서는 어떤 게 그런 거냐면 이런 거예요. IMM 입장에서는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알았지만 나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에는 뭐 한샘은 정부로부터 뭐 법률을 위반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진술 보증을 받아두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제 이렇게 과징금을 받았을 때 IMF 입장에서는 이거 한샘이 이거 법률 위반 없다고 이렇게 진술 보증했는데 이거 진술 보증 위반이네라고 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야, 너 알고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알았더라도 계약상 규정돼 있으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견해가 계속 뭐 이제 학설상으로 갈리다가 2015년에 대법원에서 이 샌드베깅은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설령 알고 있었어도 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헌이 분명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나왔던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샌드베깅이 실제로 이렇게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사례처럼 얘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제 M&A 딜을 과정에서 사실은 실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상대적으로 제 경험상 해외 기업에 비해서 M&A 할 때 실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실사를 그냥 라이트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제 회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지금은 이제 한 2, 3분 남았는데요. 최신 판결들만 제가 빨리빨리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정관을 보면 이제 전자 문서를 통해서 이제 통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통지를 해도 그게 이제 전자문서를 통해서 통지한 거냐? 뭐 이게 이제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통지를 했어도 그게 이제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봤던 사안입니다. 자, 이 사안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임원을 이제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했으니까 이제 그 임원은 회사에 대해서 해임이 무효다라고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 과정에서 내가 해임할 때는 A라는 사유로 해임을 했는데 소송을 하고 회사를 이렇게 파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이사가 A라는 잘못만 한 게 아니라 B라는 잘못도 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해임한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내가 해임할 때 알았던 A 사유로 한정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알게 된 B라는 사유까지도 포함되느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법원에서는 두 번째 B라는 사유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유효한 판결인데요. 뭐 아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임원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해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죠, 하이브권에도 있었지만 법카 털어가지고 이제 조사하고 직원들 다 면접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하면 결국은 어떤 원인 이유로든 해임을 했으면 그 이후에 확인된 사유를 추가해서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받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법원에서 함부로 깎을 수 없다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민법상 이제 손해배상 예정은 법원에서 임의로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주주간 계약상의 손해배상액을 이렇게 임의로 깎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번째 판결입니다. 뭐 지금 제가 방금도 이제 투자계약서를 잠깐 짬내서 검토를 했는데 투자계약서에 가장 길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동의권이 과연 이게 유효하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 논란이 돼 있죠. 왜냐하면 어느 주주한테는 동의권을 주고 어떤 주주한테는 동의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일부 투자자에게만 동의권을 주는 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학설상의 논란도 있고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이제 이 원심에서는 이제 주주평등에 위반된다라고 사실은 무효다라고 봤고, 사실 이제 이 고등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저희 이제 스타트업계에서는 야, 이거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서 투자사들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런 사전 동의 조항을 가져오면 무효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많이 이제 솎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제한적으로 유효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항상 유효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 1, 2, 3, 4, 5, 6 써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주주와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 계약에는 이 동의권이 이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이제 또 충실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판결입니다. 자, 그다음 판결은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주주가 투자를 하면서 이러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투자금을 상환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계약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그 약정은 무효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일부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투자금 반환받고 일부는 반환받지 않고 하는 게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 회사의 자본 충실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무효로 봤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풋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상환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이제 풋옵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판례까지 한번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